번째, 우리가 자주 경험을 하는 비밀보장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개인 생활을 보호해주고 비밀을 보장해줌으로써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 힘써야 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자는 내담자의 주위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회의 안전에 대한 책임도 갖고 있거든요. 간혹 내담자가 말한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원칙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겠죠.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한번 볼게요. 영수는 18살 남자아이인데요. 가족의 권유로 상담소에 오게 됐습니다. 영수는 상담 내용을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죠. 영수는 술, 담배는 물론이고 마약까지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상담받는 것을 꺼려했던 영수는 상담이 진행될수록 점점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더 이상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상담사와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는 마약을 복용한 채로 아빠의 차를 몰래 끌고 나갔다가 크게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안 사실로 영수는 마약을 복용할 뿐만 아니라 마약 판매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모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상담자가 자신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크게 화가 났고 고소까지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영수의 부모에게 영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꼭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비밀보장의 약속을 파기하고 유출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상담자는 상담에서 중요한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키는 것과 내담자를 둘러싼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보장을 파기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서 스트레스 그리고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게 돼요. 내담자의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약속과 내담자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담자가 직면할 수 있는 딜레마에 대해서 하나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염성 질병을 가진 한 내담자를 상대로 한 상담 사례를 한번 볼게요. 만난 지 6개월 된 커플이 있습니다. 커플 중 남자를 상담하던 수정 씨는 요즘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와 몇 차례 잠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여자와 헤어진 후에 HIV 검사를 했는데 검사가 양성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남자는 현재 여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떠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나간 남자를 보는 이 상담자의 가슴이 좀 답답하다고 해요. 수정 씨의 내담자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내담자가 전염성 질병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여자친구한테 말을 하지 못한다면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례들에서 나타난 비밀 보장과 관련된 딜레마 상황에서 상담자가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밀 보장 원칙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이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상담 내용에 대해서 비밀 보장을 해준다는 것과 더불어 비밀 보장에 예외가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만약 상담이 시작됐을 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비밀 보장을 해준다는 것만 내담자에게 말하는 경우 내담자는 상담자의 비밀 보장 약속을 믿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 상황 그리고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담자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복지,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계획까지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내담자가 다 얘기를 한 후에 비밀 보장 해줄 수 없다고 말한다면 내담자는 신뢰를 잃고 상담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 보장 예외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되고요. 예외 상황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비밀이 유출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면 내담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자가 비밀을 보장해주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밀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내담자 자신과 사회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경우입니다. 상담 과정 중에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 또는 상담기관에 해를 입힐 의도 혹은 계획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 또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위해 내담자의 의도나 계획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할 경고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자해나 자살 위협에 대한 건요. 내담자가 자신을 해칠 의도나 계획을 말하는 경우 내담자가 자신의 생명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를 주장한다고 해도요. 상담자는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보장의 원칙을 파기할 윤리적 법적
보장 의무를 갖게 됩니다. 상담자 고민 사례입니다. 내담자 때문에 고민이 많은 상담자가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마다 내담자가 떨어져서 죽으면 어떨까요? 목매달아 죽으면 어떨까요? 약은요?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학에 계속 못 들어가고 재수, 삼수, 사수를 하면서 집에서 구박을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자신감을 잃은 이 친구는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담자 입장에서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알려야 될까요? 일단 내용을 알릴 때는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자해, 특히 자살할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담자가 내담자의 자해나 자살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내담자가 자살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비밀을 파기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질 수밖에 없겠죠. 상담자가 항상 정확하게 평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서 비밀 보장을 파기를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담자가 자살하고 그 충격을 받는 상담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는 상담자가 갖고 있는 내담자의 정보를 토대로 그 상담자가 처한 것과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상담자들이 내릴 평가와 유사한 전문가적인 평가를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즉 사례들 그리고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자해나 자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일어날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적절하게 전문가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상담자가 자살 가능성을 알고서도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태만에 대한 과실을 고소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비밀 보장의 의무를 깨야 되는데요. 내담자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살해할 이런 계획을 말한다면 비밀 보장의 원칙을 파기하고 그 위협을 받을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고를 해야 될 의무를 갖습니다. 상담자의 경고의 의무는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타라소프 사건에 대한 캘리포니아 법정의 결정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사건은 1969년 8월 버클리 대학의 학생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있던 포다라는 학생이 어느 날 심리학자인 무어라는 상담사에게 자신의 여자친구 타라소프를 죽일 계획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상담자는 학교 경찰에 이 사실을 말하고 그를 위험 인물로 간주해 병원에 입원시켜서 감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학교 경찰은 구금하면서 신문했지만 그가 정상임이 밝혀져서 풀어졌습니다. 상담자는 학교 경찰의 책임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적인 편지를 띄웠습니다. 이후 상담자의 수령 감독자는 그 편지를 되돌려받을 것, 편지와 상담 사례 기록을 파기할 것, 더 이상 그 일에 손대지 말 것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의도된 희생자나 부모에게는 아무런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달 후에 포다는 타라소프를 살해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학생 상담소가 의도된 희생자, 즉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희생자에 대한 위험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의 상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방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부모는 항소했고요. 캘리포니아 대학원은 1976년 부모의 상소를 받아들여 의도된 희생자에게 경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내담자가 의도한 살해 희생자에게 경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상담자에 있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담 과정 중에 내담자로부터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에 대한 계획을 듣는 경우는요, 상담자에게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사자에게 그 위협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경고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런 의무를 상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과실 소송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상황은 치명적인 질병의 전염 상황이죠. 내담자가 전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상담자에게 말하는 경우 상담자는 그 병에 전염될 위험이 있는 제3자에게 알려줘서 보호를 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는데요. 그 정보를 유출하기 전에 내담자가 자신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후에도 빨리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에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에서 1군 전염병의 경우 다수가 모이는 장의 기관장 혹은 관계기관이나 보건소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신고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전문의에게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전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경우 내담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한으로 적게 하면서 신중하게 그리고 제3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상담자로서 윤리적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또 법원의 명령도 있어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내담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담자의 정보, 그리고 상담자의 전문적인 관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비밀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상담자에게 내담자의 허락 없이 내담자에 대한 정보 유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담자는 정보 유출이 내담자나 상담 관계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요청을 판사에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상담자의 정보 공개가 꼭 필요하다고 명령한다면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내담자한테 먼저 알리는 게 좋겠죠. 상담자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고, 그리고 판사가 요구하는 질문과 관련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됩니다. 즉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최소한의 내용만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상담자의 증언 거부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법정으로부터 비밀 공개를 요구받는 경우 자신이 속한 학회의 윤리 강령에 따라서 법원의 요구에 응하되 가능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내담자에 알리고, 그리고 판결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고, 그리고 상담자로서 윤리적 법정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아동학대나 방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요. 아동학대나 방치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윤리 강령에도 비밀 보장의 원칙을 파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자폐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봉사활동을 하던 상담사가 그런 7살짜리 아이를 보고 상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몸에 멍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거 누가 그랬니? 라고 물었더니 엄마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의 엄마가 술을 먹고 다 이거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자신을 때린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상담자는 이 내담자 아이의 이웃집에 평소 이 아이의 엄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웃은 이 아이의 엄마가 7살밖에 안 된 아이를 때리고 밥도 안 주는 등 학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의 사정을 알게 된 상담자는 더 이상 방치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는 거죠. 이렇게 상담자는요, 방치된 아이, 폭력에 노출된 아이, 이런 아이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률,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초중등 교육법, 그렇게 아동복지 책임을 갖고 있는 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학대나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학대나 방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윤리적 법적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아동의 학대나 방치 가능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시기적절하게 보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담자가 아동학대나 방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상담 과정 중에 내담자가 아동학대나 방치 사실을 말하거나, 아니면 성인 내담자가 아동을 학대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담에서 말할 거나, 그 외에도 매맞은 자국, 타박상 같이 학대의 증거, 그리고 영양실조, 아동을 혼자 집에 두고 집을 비우는 행위 같은 것을 발견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이 확실히 신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학대를 받거나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경우에는요, 관계기관에 신고해서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학대나 방치 사실을 아동 내담자로부터 알게 되거나 학대나 방치를 하는 성인 내담자로부터 알게 될 경우 신고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는 7살짜리 아이한테 내가 너희 엄마를 혼내줄게 라고 신고 의사를 밝히자 그 아이가 안 돼요 라고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 학대받는 엄마조차 없어서 자신은 고아가 된다는 거예요. 7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굉장히 좀 안타깝죠. 아동이 상담자에게 자신의 부모에게 학대받는 사실을 상담하면서도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담자는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될지 내담자의 부탁을 들어줘야 될지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상담자는 내담자가 더 이상 학대받지 않도록 아동학대를 신고할 법적 의무와 내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사실에 대해 비밀을 지켜주는 윤리적인 의무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상담자는 일단 내담자가 학대받는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 이 일을 보고할 윤리적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것처럼 상담자가 스스로 보고 여부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려우면요, 1차적으로 다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법률가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상담 수련 감독자나 상담학회, 윤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게 필요하겠죠.